지금까지 이제 행정입법을 시작으로 해서 그 밖에 행정작용까지 해서 행정작용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살펴봤죠. 이제는 그와 같은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법적 규율에 관해 살펴보게 될 건데, 우리가 산발적으로 이제 법률 관련된 규정들이 앞부분에서 일부 다뤄지게 됐죠, 그죠? 그때도 이미 감각을 익혔을 건데, 법률은 애우면 최하급 난도고 애우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최상급 난도가 된다 그랬죠. 모든 학문, 학문까지 가지 않더라도 모든 수험의 기본은 최소한의 암기입니다. 암기는 고도의 지적 능력이 아닌 최하급의 지적 능력이라 그랬죠. 암기력이 좋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암기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반복을 하면은 까먹지 않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제 암기력이 나쁘다고 비난할 건 아니고 조금 더 불편할 뿐이다. 남들보다 한 번, 두 번 더 읽어줘야 하는 그런 불편할 뿐이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제일 먼저 다루게 되는 게 이제 행정기본법인데, 이 여러 가지 법률 중에 일단 그나마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은 이 법률하고 판례가 연계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건 조금 재미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 제일 재미없는 게 민원천에 관한 법률하고 특히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조항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내용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아주 제일 짜증나는 법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수험은 그 재미로 즐기기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애워두지 않으면 안 된다. 행정기본법에 관해서 그 다른 주제와 관련되는 거는 해당될 때 다뤘고, 어떤 특정한 작용이나 어떤 특정한 주제에 넣기가 좀 어려운 이런 내용들만 행정기본법이라는 제목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알다시피 그 법률 우위에 관한 거, 이런 것들, 또 시간적율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이미 다뤘던 거예요. 그 목적에 관한 건 가볍게 보면 될 거고, 여기서 음미할 거는 이제 정의에 관한 건데, 일단 정의에 관한 것도 뭐에 관한 규정이 있다. 법령 등에 관한 거 있다. 행정청, 당사자, 처분, 제재 처분, 이런 거 일단 애워놔야죠. 일단 애워놔야 될 거고, 법령에서 음미할 건 뭐냐면 행정규칙까지 포함된다는 거죠. 행정규칙까지 포함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법규 명령이냐 행정규칙이냐가 논란이 됐던 감사규칙도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그냥 행정규칙이 아니라 이 음미할 게 뭐냐면 위임을 받아 정한 행정규칙, 그러니까 법령보충규칙 있죠. 법령보충규칙에 관한 규정이 행정기본법에 있다. 이 법령보충규칙에 관한 게 행정규제 기본법, 거기하고 두 개가 있는 거죠. 근데 행정규제 기본법은 여기 핵심 정리라 그거는 뺐어요. 출제가 거의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법령보충규칙에 관한 행정규제법에 관한 거는 그 2편에서 우리가 다뤘잖아요, 그죠? 그 법령보충규칙의 한계에 관해서 어디서 다뤘냐면 145에서 다뤘죠. 145에 보면은 그 괄호 4번 있죠. 법적 근거. 그 하나를 더 쓸 걸 그랬나? 개념 정의만 나온 거라 안 하긴 했는데, 어쨌든 268하고 140하고 또 연결해서 봐야죠. 그 다음에 행정청, 이거는 행정절차법, 심판법, 소송법, 이 행정청과 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의사결정, 의결권과 표시권을 갖춘 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만이 아니라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사인 있죠. 이게 공무수탁 사인 배웠잖아요. 기능적 개념이다라는 거. 이건 똑같아요. 처분의 개념도 똑같아요. 일단 규정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용도 똑같다라는 거. 근데 당사자, 이거는 달라요. 당사자는 처분의 상대방을 말한다고 돼 있죠.
근데 행정 절차 보면 행정청이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그래서 제3자가 포함되거든요. 276에 보면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등에 관한 개념이 나오잖아요. 자, 당사자 등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상대방만이 아니라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제3자. 이게 일단 행정기본법하고 눈에 띄는 차이죠. 268하고 276. 눈에 띄는 차이인데, 여기도 보면은 모든 이해관계인이 아니거든요.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여기에 한정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당사자 등이 아니면 그 절차 적용 안 된다는 게 나오죠. 그 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행정청이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 및 의견 조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의 대상인 대규모 점포 중에 개설자의 그 직영 매장 이외에 개설자에게서 임차하여 운영하는 임대 매장이 병존하는 경우 임대 매장의 임차인은 개설자와 별도로 처분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자명한 게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동대문구에 있는 그 롯데마트 있죠, 롯데마트 내에 그 롯데가 직영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음식점 같은 거 있잖아요, 반찬 가게나 이런 거 일부는 임대를 줬어요. 그래서 이게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알죠? 그 대규모 점포에 관한 그 그 대형마트 이런데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그걸 다퉜던 사건인데, 그 개설자만 상대방이 되는 거고 임차인은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한테 사전 통지 안 해도 적법이다라는 결론이죠. 그래서 저 최신 판례는 아니구나. 전원합의체 판례이기 때문에 중요한 판례인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해관계인인데 얘가 포함될 것도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행정기준법에는 상대방만 의미한다. 그 당사자 등이 아니라 당사자. 눈치 딱 챌 수 있죠. 등자가 들어가는 건 뭐예요? 등자가 들어가는 건 복수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당사자라고 했는데 상대방과 이해관계는 단수가 아니잖아요.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수험 잡놀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그런 잡놀이가 조금 수험에 관해서는 조금 발달됐는데, 그런 거로 하면 돼요. 생으로 외우려고 하면 오래 안 가잖아요. 당사자냐, 당사자 등이냐, 그걸 잘 보면 돼요. 제재처분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다음 책무에 관한 거 여러분들 나머지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수료 및 사용료, 이거는 뭐냐면 그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정인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 사용료도 마찬가지죠. 이게 쉽게 말하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다. 요런 거는 상식이거든요. 요런 거는 그 행정 절차에도 마찬가지고, 그 정보공개법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익자, 그 혜택을 보는 자가 그 돈을 낸다. 이게 294. 294에 보면 맨 밑에 행정청이 예고된 입법안에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행정청은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게 269, 297, 323. 그런데 주의해야 할 거는 297에 가면 행정 절차에 드는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이런 거 청문 준비하고 이런 거. 그래서 저거는 이제 예외가 되는 거냐? 예외는 아니죠. 이거는
이익을 보는 국민과 무관한 그거니까 이제 그 행정청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 거고, 다만 당사자 등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로 논리적으로 볼 때 예외로 볼 여지도 있고, 왜냐면 행정 절차도 국민에게 유리한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얘 빼고 나머지 294, 323, 323에 가보면 수익자 부담, 그 정부의 공개 및 우성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청구인, 공공기관 행정청이 아니라 이게 269, 294, 297 이제 종합정리됐죠. 여러분들 그 시험 볼 때 그 전형료 있잖아요. 그것도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예예요. 그 이런 것들은 이제 부담금에 관한 거는 강론에서 공영부담법에서 다루게 되는데, 수익자 부담금, 이익을 보는 사람, 또 원인자 부담, 원인 제공한 자가 부담하는 게 공물법에도 이런 용어가 나오고, 강론에 환경행정법에도 오염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나오고, 뭐 이런 원인자, 수익자 이런 마인드 그런 거 종합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270에 뭐 선발적으로 나왔던 거 종합 정리한 거예요. 이거 갖고 생으로 외우려고 한 미련 떨지 말라 그랬죠. 해당되는 거 쭉 충실하게 읽다가 여기 와서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행정절차법 통치에 가는 게 뭐가 있어, 뭐가 없고, 이렇게 하면서 확인하면서 정리하는 용이지, 이거 갖고 그냥 두 문자 따려고 하지 말아요. 그렇게 미련하게 공부하는 거 스트레스만 받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여기서 별도로 같이 읽어보는 의미는 없죠.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될 거고. 자, 행정절차법은 굉장히 방대해가지고 이건 두 파트로 아마 나눠지게 될 것 같아요. 어디서 끝나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자, 행정절차의 헌법적 원리성에 관한 게 논란인데, 학설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원리성을 인정해요. 근데 이제 학설상으로는 적법 절차 조항, 단일 조항 근거하느냐, 여러 가지 결합하느냐 이 차이인데, 그 대부분은 헌법 원리성을 부정하죠. 개별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규정된 청문 절차를 결여하면 유법이다. 이거 알죠?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 내용, 이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하는데 대통령령까지는 법규성 인정한다 그랬죠. 근데 총기령 부정부터는 인정 안 하죠. 나머지 그 다음에 근거 법령, 이거는 법률과 법규 명령까지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인데, 불형 형식 행정규칙 전액 규정일 때는 적법이다라는 거, 다 배웠던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그죠? 적용 대상인데 이거 옛날부터 규정이 있냐 없냐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던 논점인데, 금년도 개정으로 이거 확약, 위반 사실의 공표, 행정 계획 이게 추가가 됐어요. 근데 계획 수립 절차 이게 있는 게 아니라 형량 명령 이런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건 이런 것도 쌩으로 읽으려고 할 게 아니라 해당되는 걸 잘 음미를 하면서 그렇게 연결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 이 말이 이법이라는 게 일반법이라는 의미예요. 특별한 규정이 특별법, 특별한 규정 없으면 일반법, 이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잖아요. 1편에서 다뤘던. 자, 어린이집 평가 인증의 최대 절차에 관해 특별한 절차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그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이런 건 외워야 돼요. 이런 거는 그 특별한 절차 규정 있는데 왜 이게 배제되지 않느냐? 이런 거는 그냥 논리적으로 쉽게 이게 끌어내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거는 외워야 되는데, 적용 배제 사항이 있죠? 적용 배제 사항이 9개인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 그 이론 강의 때 설명했지만, 이 법률 명칭이 뭐예요? 행정절차법이잖아요. 행정에 관한 절차법이지, 그 입법, 사법, 통치행위에 관한 절차법이 아니다. 이러면 외울 거 거의 없어요. 자, 이거하고 비교할 게 뭐냐면 국가배상법이지 행정배상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배상법은 행정작용에 한정되질 않아요. 입법작용, 사법작용 그 다 포함되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법률 명칭에서 나오잖아요. 자, 452에 가면
중간에 괄호 3번 있죠. 입법작용, 재판작용 다 포함하잖아요.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법이니까 국가기관 다 포함된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행정절차법 273하고 차이죠.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없이 국회 또는 지방의 의결, 이거는 실질적 의미예요. 지방의회는 행정부지만 이건 실질적 의미. 이 모기가 실질적 의미 입법이죠. 법원, 군사법원의 재판, 이건 완전히 사법작용이죠. 헌법재판소 심판 사법작용이죠. 의결 결정, 우리가 확인행위, 이게 준사법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의결 결정, 재정, 사정, 검인정, 뭐 이런 거, 심결, 이런 것도 확인행위로 준사법작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죠. 형사행정 보안 처분도 사법. 국가안전보장 국방위기 통일에 관한 건데,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위에는 사항으로 다 끊어지는데 얘는 사항 끊어버리면 틀리다는 거. 통일에 관한 사항 이러면 이 전부가 다 배제된다는 건데 그건 아니라는 거. 그거 하나 더 주의해야 돼요. 사항 중에 일부로 제한되죠. 행정 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제한되죠. 그 다음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이거는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잖아요. 행정심판 이런 거. 그 다음 9번도 연상하면 되죠. 통치행위 유사목록. 외교 국방, 이게 통치행위잖아요. 근데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 있죠.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은 이거는 통치행위는 아니지만 그냥 국방에 관련되는 거니까 연상하면 되죠. 이런 게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은 바로 관련 판례로 연결이 돼요. 자, 산업기능요원 편의, 이거는 산업기능요원은 현역병 징집도 아니고 공익근무요원 소집도 대상자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얘가 집중력을 아직 틀리네. 모기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그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부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거죠. 이거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적용 배제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 인정 귀환. 외국인의 출입국 스티브유 사건이 또 유명하죠.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 인정 귀환에 관한 게 또 판례 2번 있죠. 출입국 관리법 규정은 행정절차법 중 이유 제시에 대한 특별 규정이다라는 거죠. 특별 규정.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의 경우 행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당연히 부정되는 건 아니다. 이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7호와 9호 있죠. 다행히 통치행위 유사 목록. 통치행위 유사 목록만 사항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공무원 인사 관계법령에 따른 징계. 요것도 판례가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 조정 중재 제정. 이게 실질적 의미 사법이죠.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자, 이것도 다가 아니라 해당 행정장의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그러니까 이거는 7호와 9호는 사항 전부가 아니라 일부로 제한된다라는 거니까 3번 당연히 부정되는 건 아니다. 그 중에 일부만 배제되는 거다라는 해석은 저절로 따라 나오죠. 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관한 게 이게 이제 판례에 굉장히 많죠. 그런 1번은 또 똑같아요. 1번은 기준 똑같죠. 일부만 배제되는 것이다라는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건 이건 외워야 돼요. 이게 포섭이 필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군인사 법령에 의해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해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이거는 적용 배제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는 안 이어도 돼요. 배제 사항에 해당되는 거 그것만
외워도 되는데 어쨌든 저거는 체크할 필요는 있어요. 그 다음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15 임용 처분 당시에 결격 사유가 있어 15 임용 처분을 취소하고, 이건 앞에서도 배웠죠. 학문적 의미 취소가 아니라 당연 무효 사유죠. 그 취소한 사안인데, 정규 임용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이다. 이런 거는 이제 주류적 판례가 그 예외가 아니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6번도 그 정현주 사장 한국방송사상 해임에 적용된다니까 적용 배제사항이 이것도 아니라는 거니까 이런 게 주류적 판례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배제 범위에 관한 거는 그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에도 적용된다. 이것도 배제가 아니라는 거니까 안 외워도 돼요. 그럼 최소한 8번을 외워야 돼요.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얘는 이제 그 배제 사항에 해당하는 유일한 거니까 얘를 외우면 나머지는 뭐라 정리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좀 의문이 들어요. 아니 직위해제 처분도 형식적 논리는 대법원은 이건 징계 처분과 별개의 거다. 징계 처분과 별개의 그 가행정 행위잖아요. 임시적 잠정적 행정이. 그런 형식 논리인데 이 하급심에서는 직위해제도 이건 불이익 처분, 침익적 처분이니까. 아니 그리고 직위해제하는데 미리 알려주고 의견 듣는 게 뭐가 이렇게 뭐 성질상 뭐가 대단한 거라고 이걸 적용 배제로 인정을 하냐? 논리적으로는 오히려 하급심 그게 더 타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외우면 돼요. 이런 나머지는 다 육군 3사관학교 퇴학 처분 뭐 여기 다 적용된다. 그러니까 적용 배제 인정한 8번만 외우면 나머지는 그냥 뭐라 정리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관할도 이게 공통적이에요. 자기 관할 아니라고 싸가지 없이 바로 되돌려 보낼 수는 없어요. 관할행정청에 보내줘야 되는 거, 이송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의무예요. 법지식이 없는 국민에 대한 배려죠. 그 다음에 관할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통상급이 우선 이거 출제가 여러 번 됐던 관례예요. 공통이 없으면 각 상급행정청이에요. 법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이제 강론의 조직법에서도 출제가 되는 쟁점이죠. 행정청 간의 협조. 뭐 협조하지 말아야겠어요. 단 이건 뭐 특별한 내용 없죠. 그 다음 행정응원인데 이건 강론의 출제가 더 많이 되긴 했는데, 응원 요청 사유 이것도 5개인데 2문자 달라고 해봐야 별 신통치가 않죠. 법인 다다다 이래봐야 뭐 다다다가 뭔지 뭐 알 수가 연상이 안 되죠. 이런 걸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 응원 요청 외에요. 나 혼자 안 되거나 나도 할 수는 있지만 도움받아 하는 게 더 나은 경우, 이 상식 갖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까요? 안 되는 이유가 법령 등의 이유 등 인원 장비 부족 등 사실상 이유 등 아니면 협조가 필요해서든 1, 2, 3이 나 혼자 안 되는 경우죠. 나 혼자 안 되는 경우. 네 번째도 나 혼자 안 되는 경우에 그 자료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나 혼자 안 되는 경우가 네 개. 다른 내 도움을 받는 게 더 나은 경우, 능률적인 경제적인 경우, 예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응원 거부 외에요. 나도 도와줄 여유가 없거나 다른 기관이 도와주는 게 더 낫거나 상식이잖아요.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도와줄 여유가 없는 경우, 행정응원으로 인해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거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런 건 뭐 제가 수험생이라도 이런 건 안 외운단 말이에요. 상식 갖고 제 해석하면 되지. 절차도 상식이죠. 아니 직접 응원할 수 있는데 요청해야지. 도와줄 수도 없는 애 요청해야겠어요. 그 다음에 뭐 도와달라고 좀 전해달라? 싸가지 없이. 뭐 상식 갖고. 지휘감독도 상식이죠. 응원을 요청하는 행정청, 얘가 뭐가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얘가 더 잘 아니까 당연하죠. 그 다음에 비용 부담도 상식이죠. 도움을 요청하는 애가 부담해야지 도와주는 애가 부담하겠어요? 그러니까 행정조차법하고 정보공개법은 이와 같이 법률이 생으로 외우지 않아도 이게 해석 갖고 되는 게 좀 제법 있어요. 이런 건 좀 재미있죠. 근데 그런 게 없는 거는 진짜 재미가 없죠. 생으로 다 외워야 되는데.
당사자 등의 의의 받죠. 그 다음 당사자 등의 자격도 이거 모든 법률의 공통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권리 주체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 자연인 법인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포함한다는 거. 이런 거는 모든 법률의 공통점이에요. 그 엄격한 소송도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건 아니지만 그 민사소송법 준용돼 가지고 똑같단 말이에요. 모기 때문에. 자, 606에 보면 당사자 능력이라는 게 나오죠. 거기에 3번 있죠. 3번. 그게 276하고 연결하면 되는 거죠.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그죠? 이 권리주체가 못 되는 얘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라는 제한이 있어요. 근데 누구 이름이요? 앞에가 대표자 관리인이 나오니까 함정할 수 있죠. 개 이름으로. 그게 아니라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도롱뇽과 자연은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도롱뇽과 자연, 얘는 그 어디 사단 재단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자연 자체니까. 이게 천성산, 그 천성산 거기는 가보지 못했는데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천성산 이 터널 뚫는 거 고속철도 건설하면서 천성산을 관통하는 터널 공사 막으려고 가처분 신청했다가 각하당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276하고 관계되죠. 자, 그 다음에 대표자도 이게 민법의 그 상식을 좀 알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세무에 의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대표자 다수 당사자가 있을 때 그렇죠? 선정할 수 있다. 이런 거 뒤틀면 의무로 해야 한다. 틀리다는 거 의무가 아니다라는 걸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선정하지 않거나 너무 많을 때 이 숫자 외워야죠. 3인 이내 대표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3인 이내. 그 다음에 당사자 등의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직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요거 아주 맹랑한 거죠. 아니 주민대표를 행정청이 선정해? 아무리 선정 안 했다 해도 요거 조금 함정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당사자 등은 대표자를 변경 해임할 수 있죠. 그 선임권이 있으면 변경 해임권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각자 대표의 원칙이에요. 대표 다수결에 따른다 이런 게 아니고 각자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 등이 할 수 있는데 다만 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것도 상식이죠. 왜냐면 우리를 대표하라고 하는데 이 자식이 아예 절차 청문을 끝내자. 대표를 안 하겠다 이럴 때는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대표 취지상. 그 대표 뽑고 각자 떠들어대면 이건 대표를 뽑는 의미가 없잖아요. 대표자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 당연하고. 그 다음 다수 대표자가 있을 때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에게 효력이 있다. 근데 행정청의 통지만은 대표자 모두 이게 되게 헷갈리게 돼 있죠. 이런 거 체크해서 암기를 해야죠. 이런 거는. 그 다음에 통제하는 거 이건 특별할 게 없죠. 대리인에 관한 거 저것도 뭐 대부분 다 법률에 유사하게 돼 있어요. 그 관련 판례 보면은 그 변호인에 관한 변호사 대리에 관한 판례가 나왔는데 행정청은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 절차에서 징계심의 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 대상자를 위해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당연하죠. 구체적 사건인데 육군 삼사관학교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징계심의 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그 심의에 출석해 진술하는 걸 막은 경우 이 징계 처분이 위법이다. 이 사관생도 사건은 특별행정법 관계에서 살았죠. 술 4번 먹다가 퇴학당한 거 위법이다라고 해서 구제가 됐었죠. 지승계에 가는 건 1편에서 다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일단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제목이 처분 절차죠. 처분 절차. 그러니까 처분이 아닌 거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 그 대표적인 게 그 국방홍보원의 그 피바다 사건, 국방일보 그 기사 제목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 그 공법 계약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니까 적용돼도 이유 제시 안 해도 된다. 이런 거하고 연상할 거고. 그 다음에 공통인 건 뭐 가볍게 보고 불이익 처분에 적용되는 거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의견 청취는 약식에 해당하는 의견 제출. 이건 최소한의 필수적인 거고. 정식 절차가 청문이고 공청회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다 분류를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처분 절차, 다수행정처에 관여하는 처분, 뭐 처리기간 설정 공표, 이거 의무로 돼 있다 그랬죠.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는, 이런 거 다 외워야 돼요. 관련 판례 보면은 행정절차법이나 민원 처리관련 법률상 처분 민원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고 행정청이 처리기간을 지나 처분하는 경우 민원 처리 진행 상황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건 하자가 아니다. 이건 똑같은 말인데 하여튼 법률에서 뭐 판결도 1심 판결 며칠 내에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다 728에도 보겠지만 훈시 규정이지 강행 규정이 아니다. 뭐라 정리하면 돼. 부작위에 가는 것도 그 기간에 가는 게 나오는데 728에 보면 그 과로 이 상당한 기간의 경과 사회통념상 행정청이 당해 신청에 대한 처분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 기간인데 법령의 처리기간이 규정된 경우 판례는 훈시 규정을 이해한다. 그래서 여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규정 법적 성질은 훈시 규정이다. 278 이거 똑같은 마인드라 뭐라 종합 정리하는 거고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 의무인데 이게 판례가 아주 웃겨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 위에 또 신설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위에 내용은 외워야 되는데 자 1항 볼까요? 행정처분 필요한 처분 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해야 되는데 변경할 때도 같다라는 거죠. 이 관련 판례 가볼까? 되게 웃기게 돼 있는데 이거 그 63에서 인용했었죠. 행정처분으로 하여금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한 것은 해당 처분이 가급적 미리 공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처분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며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처분의 성질상 처분 기준을 미리 공표하는 경우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이게 그 법률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읽어보고 행정청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오히려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에 더 적합한 경우 있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 요거는 법률하고 똑같아요. 이때는 처분 기준을 따로 공표하지 않거나 개략적으로만 공표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게 법률의 3항 보면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 이건 판례가 같지만 법률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이죠.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 근데 그 행정 목적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판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뒤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행정청이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에 이를 정도의 의미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해당 처분에 적용한 기준이 상위 법령의 규정이나 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했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만 위법이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독자적인 위법 사유로 인정이 안 된다. 이거 학계에 엄청나게 비판을 받죠. 이게 294, 298 하고 연결되는데 294에 가보면 저와 같은 게 예고에 가는 게 나와요. 어디 있냐면 그 중간쯤에 그 맨 위에 예고 대상에 밑에 관련 판례에 나오죠. 법령 개정 시 입법 예고는 홍보가 없어도 무효는 아니다. 그래서 이건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법령이니까 이건
무유 아니면 유유잖아요. 적법이라는 얘기죠. 이게 279하고 똑같아요. 처분 기준 설정 목표 안에도 적법. 요거 입법 예고 안에도 적법. 근데 298에 주류적인 게 298에 절차자의 독자적 이법사의 인정 여부. 그래서 청문하고 공고공락 절차 이거는 뭐 개별법이긴 하지만 청문하고 이유 제시에 관한 거는 그 자체만 갖고 인정하거든요. 이게 279하고 비교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학계에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 거라 굉장히 중요한 판례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 처분 기준 만들겠어요? 귀찮게. 대법원의 이 판결에 따르면, 그죠? 자, 그 다음에 행정청이 관계법령의 규정이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처분 상대방에게 특정한 권리나 이익 또는 지위 등을 부여한 후 일정한 기간마다 심사하여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갱신제를 채택하여 운영하는 경우 처분 상대방은 갱신 여부에 관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78내지만 당연한 거죠. 공정한 심사 요구 권리를 가진다. 그거를 의미할 부분이에요. 이게 그냥 그 권리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공정한 심사는 뭐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거고 그 사전에 공표한 심사 기준을 심사 대상 기간에 이미 경과했거나 상당 부분 경과한 시점에서 처분 상대방이 갱신 여부를 저할 정도로 중대하게 변경하는 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부재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관광 사업에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분의 방식 이게 232하고 연결됐었죠. 문서주의고 위반하면 무효다라는 건데 세 번째 보면은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이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인데 이게 266에 처분 실명제, 행정지도 실명제 관련해 가지고 인용했던 거죠. 자, 이 문서 처분 문서 해석에 관한 건데, 자 문헌에 따라 확정해야 되고 이것만으로 분명할 때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당연한 상식이죠. 근데 불분명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석할 수 있다. 이것도 상식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청이 행정처분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나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도 부합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 수 있는 경우 행정처분에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의사표시는 명시적, 직접적인 것만이 아니라 간접적, 묵시적인 것도 인정된다 그랬죠. 근데 이 학계에서는 이런 걸 추단적 행정행위다 해가지고 별도의 행정의 분류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럴 실익이 있을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여요. 이건 의사표시에 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갖고도 당연히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 건데 굳이 별도 분류로 해가지고 추단적 행정행위다 이런 식으로 나눌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만 어쨌든 학계에 판례 평석도 나오고 논문도 나온 쟁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판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번하고 관계되는 포섭이 3번이죠. 자, 봐요. 지방소방사 15발령 취소한다고 돼 있어. 이것만 취소하는 거지 다른 것까지 포함되는 게 아니다. 여기에 정규 공무원인 지방소방사 아까 보면 15발령 취소지 정규 임용한 행위까지 취소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게 해석이 되죠. 문서주의 위반은 무효사유다. 이거 외워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 육군훈련소로 입영하여 교육소집을 받다가 교육시간 부족과 질병 등 사유로 퇴영조치 등 가백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다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사안인데 처분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거 아까 두 번째 그거죠. 명확하지 않을 때 종합하여 위 처분은 새로운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이라기보다 이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갑에 대해 교육 소집 처분이다라는 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교육 소집 처분으로 인정되면
그동안에 그 퇴영되기 전에 받았던 그게 군 복무 기간에 포함되는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명예 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 이건 문서로 해야 된다는 거. 스티브 유 나오죠. 스티브 유의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처분서 작성 교부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거나 준하는 절차 대체할 수 없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주미 영사관이었나? 영사관에서 스티브 유 아버지한테 전화로 통보한 거예요. 문서로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 스티브 유 사건에서 무효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이게 7번, 8번 기준 입장의 제약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추단적 행정행위 법리가 78내에서도 또 거듭 확인된 거고 그 다음에 관할행정청이 사회복지법인의 정식이사 선임보고를 수리하는 처분에 종전 임시이사 해임 처분이 포함된 거로 보아야 한다. 이것도 추단적 의사표시. 정식이사 그 선임하면 임시이사는 이제 어때요? 더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것도 상처로 끊어낼 수 있는 결론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것까지 일단은 이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 이후 부기부터 이제 절차의 꽃들이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됩니다.